안녕하세요. 1회차 컨설팅 결과 보고 해설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요, 사과나무인데요. 이제 사과나무 여기 이렇게 사과가 자라고 있고, 밑에는 뿌리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육적인 단계를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죠. 그래서 지상부의 생육은 발화를 하고, 잎이 자라나고, 꽃이라는 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농래기 혹은 뭐 핑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땅속은 지금 뭐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뭐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거의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은 양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단계구나 라고 일단은 이해하고 계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뭔가를 우리가 예찰도 하고 재배적으로 농약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하는데요. 과수원들을 가서 보면 어떤 과수원은 상황이 뭐 꽃도 잘 보이고 잎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튼 과수원이 있고, 또 다른 과수원은 잎눈도 많고 이파리는 나왔는데 꽃이 따닥따닥하고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 그러면 지금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해결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에서 뭐 사달라고 막 땅바닥에 드러 누워서 우는 애들 있죠. 이미 집에서의 교육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때가 쓰면 통한다라는 게 자기가 경험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역전시킬 방법이 있겠느냐? 역전은 안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래도 도움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을 때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그럼 겨울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냐? 겨울보다 이전의 일이죠. 그래서 봄과 여름과 가을의 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봄인데 봄에 뭔가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 되죠. 되는데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그게 올해의 꽃눈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년의 꽃눈을 결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올해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연면 시비를 아무리 많이 잘하거나 뭐 호르몬제를 쓴다거나 뭐 그렇게 해도 이미 꽃대가 짧고 화기가 뭐 한 개, 두 개밖에 해서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뭐 많이 만든다거나 이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 순나방 트랩을 설치를 하는 시군에는 설치를 했고요. 이게 점점 설치를 잘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외국은 어떻냐? 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폭발적으로 느는 것도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해외에 견학을 가신다거나 그랬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보시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는 모든 과수원을 다 일일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왜 그거를 안 하느냐? 이게, 학술적으로 조사를 할 때에는 뭐 쓸만한데요. 현장에서 농가가 이거를 설치해서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느냐?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거를 조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과수원 내에 설치를 하고 과수원마다 농약을 이런 거 저런 거 뭐 오만 거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과수원과 또 다른 과수원과 이게 뭐 사용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과연 이게 농약의 효과에 의해서 마릿수가 줄은 거냐? 그럼 어떤 농약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면 여기에 30마리가 들어왔을 때 방제를 열흘쯤 있다가 한다라는 게 맞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자꾸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뭐 설치를 하는 게 일견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과 시세가 조금 낮아진다거나 뭐 그러면 저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설명을 해드리고요. 사진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소식통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선생님 과수원에 예찰을 하고 결과를 여기에다가 적어 드립니다. 그래서 불안병이 발생을 했는지, 응애가 발견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 사항들을 지금은 적어 놓게 되고요. 저희 이제 소식지 커다란 책자와 여기 방제 약제표가 살균, 살충제가 하나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이 균이고 이쪽이 충입니다. 그래서 응애약을 뭘 써야 할지 라든지 탄저병약을 뭘 써야 되나, 이게 화상병에 등록은 되어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영상은 2주에 한 번씩 해설 영상이 나가니까 그때 책자를 같이 넘겨보면서 교재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뛰어나게 됩니다. 예. 또 이제 불안병이 가지에 발병을 하는 거고요. 주간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사용을 못하는, 그런데도 혹시라도 뭐 위에 열매를 따드시고 싶다라고 하면 페인트나 비닐 등으로 여기 부분을 전부 다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여기서 자꾸 병원군이 번지게 되니까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보니까 딱 민들레 같습니다. 예, 민들레 같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 요것들이, 요런 것들이 응애거든요. 그럼 요런 이제 응애들이 요런 데에 살 수 있으니 우리가 개화기 때에 제초제를 사용한다거나 예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방화곤충이 풀로 가는 거를, 풀에 있는 꽃으로 가는 거를 저지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이것들이 기어 올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응애가 없었는데 갑자기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면에 이런 풀이 없거나, 우리 이거를 좀 이파리가 넓다 그래서 광엽 잡초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게 없거나 그러면 조금 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새는 응애들이 날씨도 더워지고 그래서 점점 밀도가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방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응애가 요 1년생이었을 때와 2년생으로 되면 연차가 전환하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1년생 자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여기서도 또 이렇게 자라고 여기서도 자라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 자랄 때 여기 부분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 요 연차, 예, 전환 부위예요, 여기가. 요 연차가 전환하는 부위나 눈이 생겨가지고 눈에서 오톨도톨한 굴곡이 생기면 그런 데에 이제 응애 알을 많이 놓거든요. 진딧물도 거기다 알을 놓고. 그런 부분에 응애가 이렇게 보일 때 알이 기계 유제를 쓰면 되느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M9은 엔간하면 사용하지 말아라. 왜 사용하지 않게끔 하느냐. 꽃눈이 망가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 보이시는 요거는요. 지금 이런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찰 조사 보고서. 이건 이제 센터의 선생님들이나 조합에 담당하시는 분, 농약 처방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실질적으로 농가분들한테는 요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한 주간에 발생했던 것들, 밴드에 물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을 또 중요한 점만 딱딱 집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진딧물이 좀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진딧물이 눈에 보이면 괜찮아요. 눈에 안 보이고 잎이 말리면 아후 이거는 뭐 혹 진딧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과 혹 진딧물이 있고요. 이게 나쁜 놈이에요. 이것 때문에 개화전에 방제를 한다. 이거랑 뭐 나무좀 때문에 방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조팝나무 진딧물은 그냥 좀 있어도 적당히 뭐 이따가 뭐 약치면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영하 4도, 영하 5도 이렇게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품종별로 한번 잘라서 이렇게 생육을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시방, 배주, 암술의 밑부분 혹은 암술 이런 부분이 갈변, 갈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변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헛방입니다. 수정 능력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다른 꽃에서 수정이 되기를 기다려야죠. 다른 꽃이 잘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MM106이나 M26대에는 크게 그거를 강조하지 않았지만 M9 같은 경우에는 꽃눈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정을 매우 깔끔하게 겨울에 내가 사과를 달 자리에만 놔두고 전정을 한다라는 개념은 M9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농사를 뭐 2다이, 3다이, 4다이, 5다이, 6다이, 7다이, 8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필요한 꽃만 남기고 농사를 전정을 끝내면 2, 3, 4다이 농사가 되는 거고요. 막 여러 개를 남겨놓고 한다라고 하면 복잡하게 남겨놓고 했다 그러면 3, 4, 5, 6다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전정이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고 자꾸 뭐 하고 막 그러면은 4, 5, 6, 7, 8다이 농사가 되는 거고요. 전략적으로 나는 택배 판매 많이 하고 색깔 잘 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작은 사과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면 5, 6, 7, 8다이 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고수익이잖아요. 2, 3, 4다이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고수익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위험이 따릅니다. 그거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이나 이런 거 피해가 없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서 맛대가리 없는 사과를 생산하면 되죠. 좀 푸석하고 좀 색깔이 덜 들고 좀 맛이 없어도 개화기에 설이 피해 없고 나무가 잘 죽지 않고 이러는 데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뭐 지역을 예로 들자면 약간 뭐라 그럴까 죄송하지만 저 창원이나 경주나 포항이나 영천이나 이런 데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조건에 딱 맞습니다. 고수익, 원래 고위험이 따르는데 고위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사과가 잘 커, 설이 피해 없으니까 결실 잘 돼, 수량 안정적으로 매년 나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경도가 단단하냐, 무르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경도가 떨어져. 그러면 착색은 잘 되느냐? 당연히 잘 안 돼. 그러면 뭐 당도는 높으냐? 그냥 뭐 그럭저럭이야. 품종에 따라서 그런 거니. 그래서 정말로 어찌 보면 M9을 가지고의 적지는 이 고위험을 지역으로 극복을 하는 게 아니고 품종으로 극복을 하면 기가 막히죠. 단단한 사과를 재배하고 착색이 스스로 잘 되는 거를 하고 당도가 높은 거를 그런 지역에서 하게 되면 뭐 위험이 좀 적어지죠. 근데 내가 양구나 평창이나 뭐 이런 좀 추운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고수익이면서 고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9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해는 농사가 잘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해에는 서리 피해를 본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2, 3년 정도 고생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평타를 찾는 거죠. 평균을. 적절한 수익과 적절한 안정성을. 예. 자, 요거는 이제 한국의 사진이고요. 제가 뒤에 일본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유인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것도, 여기 지금 유인 작업 하셨잖아요. 내년도 농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올해 농사도 하죠. 이제 올해 꽃눈도 만들고, 처지는 것도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해 농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결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실이 안 되는 거를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꽃이 피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꽃눈이 안 왔거나 이제 꽃의 소질이 떨어지거나 이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언제부터 똑바로 잡느냐? 지금부터 똑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잡아서 올해 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이미 글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자꾸 강하게 연면시비하고 그러면 내년 것까지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항들을 뒤에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퇴비 이런 식으로 뭐 잘 살포하셨고요. 자기 품종과 수세에 맞춰서 올해 추석도 좀 늦으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전 종목을 뭐 밭 한 가장자리에 쌓아두는 게 맞느냐?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분한테는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뭐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운반할 만한 그런 도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각각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뭔가 비닐로 덮어놓거나 뭐 이럴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 병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병이 과수원으로 오는 거를 좀 더 막을 수 있으니 그런 건 좋은데 이래저래 뭐 뭐라 그럴까 농사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요 전정한 부위에 도포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요 자그마한 상처에도 발라 놓으셨는데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 잘하셨구나라고 해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보면은요 이게 대다수의 농민분들이 이거를 딱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탄식이 나옵니다. 아 하고 나오는 거는 왜 아 하고 나오느냐 여기 뭐 서리 피해가 있냐 응애가 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게 꽃눈인지 지금 잎눈인지를 이 농사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느낌적으로 알아요. 딱 봤을 때 아 이거 예 이런 게 내 과수원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이런 거 잎눈은 당연한 건데 얘는 분명 이렇게 이쁘장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었던 이쁘장한 눈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꽃눈과 잎눈의 복합아였는데 혼합아였는데 잎눈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농사가 굉장히 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 꽃눈 분화율이 후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그나마 좋지 않은 거를 잘 관리를 하려면 M9 같은 경우에 기계유제 그냥 무작정 살포하지 마시고 조금 줄여주세요. 쓰지 마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작년에 이제 항상 우리는 대응과 대비가 있습니다. 대응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뭐를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산불에 대비를 한다. 대비는 가능해. 대비는 이제 과수원에 있는 부산물 이런 거 소각하지 마세요. 이런 게 산불에 대비하는 거죠. 뭐 임도를 우리 만들어 놓자. 산불에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예요. 근데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났는 다음에는 대비라는 게 전혀 이제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헬리콥터 해가지고 뿌리자. 저지선을 우리 확보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응과 대비로 나뉘거든요.
꽃눈이라는 게 안 왔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할 수는 없어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요 안에 꽃이 한 개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 뒤에도 숨어 있는 게 하나쯤, 두 개쯤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얘들이 자라서 좋은 열매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우리 농가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러한 꽃눈을 만났어 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좀 잘하기 위해서 오만 영양제랑 막 이런 것들을 막 살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내년도까지 망합니다. 왜 내년까지 망하느냐? 안 망하더라도 고생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사과나무 스스로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올해 열매가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별로 없어? 아싸. 그럼 애도 없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집도 새로 짓고 뭐 이러면서 돈 흥청망청 써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빨리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연면 시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의 3분의 1, 요소 1.5kg 정도 넣었다라고 하면 500g 정도만 넣거나 뭐 많이 넣어야 한 750g 정도 요만큼만 넣어서 살포를 해보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애들은 살리고 나머지들은 자꾸 양분을 과다하게 주면 모든 눈들이 그냥 다 터지고 다 신초가 물론 나오고 꽃눈으로 빨리 멎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확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열매가 어느 정도 착과가 돼야 수세가 안정이 되는데 이거는 수세가 안정이 되기가 어려운 조건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좀 마음은 뭔가를 더 주고 싶고 하시겠지만 적당히 좀 줄여야 됩니다. 이게 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예, 저렇게 되는 게 이 좋은 기상 조건에서 가을에 비가 별로 없고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져 주고 이러면 좋은데 비 자주 오고 고온이 되고 색깔이 안 나가지고 늦게까지 사과 열매를 달아놓고 몇 번씩 나눠서 수확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추위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 꽃눈이 좋아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 전정 일찍 하고 나무 스트레스 많이 주면서 기계 유제 같은 거 막 뿌리고 이렇게 되면 농사가 점점 안 좋은 거를 피해서 좋은 거를 하지 않더라도 안 좋은 것들을 피해서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한다라고 해서 제가 다 따라할 필요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꽃등에라는 거고요. 이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여기 안에 사과의 꽃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느낌이 딱 오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 그닥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뭐 영상 하나 보실까요? 이런 영상을 보시면 이게 예, 자, 이 정도의 생육 단계에서 눈이 이만큼이 내려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눈으로 덮인 세상이 된 거죠. 발로 밟아보면 저 뭐 풀이고 뭐고 한 15cm 이렇게 오지 않았나? 한번 더 볼까요? 멈출까? 예,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면은 뭐한 4, 5일 정도 지나면 분명히 꽃이 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 단계에서는 영하 몇 도까지를 버티느냐, 영하 2도 정도까지를 간신히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눈이 왔습니다. 영하 몇 도일까요? 모르지. 몰라요. 눈은요, 영하 1도짜리 눈도 있고요. 영하 20도짜리 눈도 있어요. 다시, 얼음은요, 영하 1도짜리 얼음도 있고요. 영하 20도짜리 얼음도 있어요. 자, 물은요,
영하 1도짜리 물이 있어요? 우린 그걸 얼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영상 1도짜리 물이 있고 영상 50도짜리 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상 100도짜리 100도에서는 물도 되고 뭐 수증기도 되고 뭐 상이 바뀌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눈이 내렸다, 서리가 왔다. 이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 미세살수를 해서 여기를 얼음으로 만들어서 보호를 하잖아요. 그거는 0도씨의 얼음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공에서 6에서 7km쯤 되는 지상에서 킬로그램이 아니고 킬로미터쯤 되는 곳에서 여기가 영하 40도쯤 되는데 여기에서 눈이 와서 지표면의 기온이 영하 1도씨다라고 하면 이 얼음은 이 눈은 영하 1도의 눈이에요. 근데 기온이 점점 떨어져서 영하 4도, 영하 5도의 바람이 계속 불면 이 영하 1도였던 요 눈이 영하 2도, 영하 3도, 영하 4도, 영하 5도로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눈이 내렸고 우리는 야, 이거 절단 났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상 조건이 괜찮으면 영하로만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거는 뭐 그닥 큰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보실 때에도 항상 영하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원에 눈이 내렸어. 우리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에 영하 4도, 5도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뭐 착과되는 것들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 이탈리아고요. 2017년에 이탈리아의 사과가 생산량을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닥 그렇게 춥지 않아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별로 큰 문제 없이 농사를 잘 지으실 수가 있었죠. 네.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거를 대비할 수는 없고 우리의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대비는 이미 못했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일본이고요. 지금 이분이 뭐를 하고 계신 거냐? 이 끈으로 전부 다 뭔가를 달고 계시죠. 유인도 하고 지지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인과 대부분의 지지에서 유인은 위로 올라가는 걸 끄잡아 내리는 거를 유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지하는 거는 가지가 처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행위 자체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내년도의 착과량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과하게 구부러지면 제일 구분대에서 강한 게 나오고 나머지는 연하게 자라는 거를 알잖아요. 연하게 자라는데 우리가 골고루 착과량을 많이 유지를 하려면 옆으로 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사과가 달리면 처지겠지? 처지는 거를 막아야지. 그래서 이 일본 분은 이거를 봄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기상 조건이 뭐 해마다 착과가 안정되고 대목도 이제 뭐 힘센 대목들을 사용을 하면 나무를 높게 키우고 하면 안정적으로 매년 착과를 시킬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 우리는 착과가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농사를 짓다가 보면 분명히 이게 정상적으로 발화를 해야 되는 단과지 정도에 해당되고 이러면 위로 솟았지만 이게 처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구실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차피 못 쓴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도 뭐 쓸 수 있어요. 얘 당연히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써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끝이 성장이 늦거나 안 하는 것들이 이제 M9 대목을 재배하고 나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M9은 뿌리에서의 역할이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열심히 하는 거는 같은데 이 위에 착과가 어느 정도 되고 열매가 굵게 키우고 이러다 보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9은 이 결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먹여가면서 키우고, 성목이면 비료를 안 주고 퇴비를 안 주고 실생 성목 같은 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실생 중에 하나인 마루바라는 그런 거나, 정말로 뭐 MM106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가지를 남기고 하는 거에서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M9은 그렇지 않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파리가 많이 보이고 뭐 가지가 좀 안 좋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유인 작업,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게요, 박피 작업, 단근 작업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뭐 액화든 뭐가 됐든 수정이 돼서 그래도 보험 조사를 했을 때 평년적인 착과량이 유지가 딱 되면 그건 다행인 거고, 그러면 이제 유인도 조금 덜 해도 되고 박피나 단근 뭐 이런 걸 좀 덜 하고 비비풀 같은 거 한 두어 번 뿌리고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착과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 적과할 때 나는 박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황 또 보고 단근 처리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땅바닥을 그냥 팍 제껴서 긁어버리는 방법도 착색이나 내년도 꽃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비 대응책이 됩니다. 이건 뭐 내년도 위하는 거니까. 상황이 일단은 올해 후지의 착과량 자체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그닥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올해 묘목을 심고 벌써부터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묘목을 생산을 하고 저장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작년에 또 늦가을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으면 잎을 다 따고 월동을 준비시키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다 보니 늦게까지 자라고 연약하게 자란 것들이 가지가 이렇게 시들면서 쭈글쭈글쭈글쭈글해지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묘목의 소질이 좋지 않았거나 심고 혹은 갖고 와서 관리를 제대로 잘 못했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느냐라는 건데요. 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하나 해보려고요. 글을 하나 쓰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게요. 이 묘목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묘목이라는 게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사오잖아요. 이제 사왔어요. 사와서 보관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잘 없죠. 대부분 가식을 해놓거나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농가 잘못은 아닌데, 만약에 사와서 한 2주 정도 뿌리가 노출되게 그냥 밖에다가 두고 그렇게 있다가 심었다라고 하면, 하필 그때 또 한낮의 기온이 20도씩 올라가는 날이 몇 번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문제가 생겨요. 묘목을 1월 달에 갖고 와서 밖에다가 한 달을 내나 문제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3월 달에 가져왔어? 밖에 2주를 내놨어?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왜 그러냐면, 나무 전체가 1월 달에는 춥죠. 3월 달에는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보내주고 뭐를 해야 되는데 아직 뿌리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뿌리를 흙 속에 집어넣고 물을 많이 줘놓은 상태에서 기온과 같이 순화되면서 성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적은데 시기가 그러니까 일찍 심으면 유리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어 별로요. 별로. 예. 이 변덕스러운 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일찍 심는다? 심어놓고 막 물이 언다? 한두 번 살짝 오는 거는 지표면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근데 내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야 라고 하면 굳이 서둘러서 일찍 할 필요 없고요. 좋은 창고에 있는 묘목이나 상태가 끝이 마르지 않은 좋은 것들을 잘 구해다가 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아예 견무늬에 걸려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뿌리가 있고 이 접목 부위가 있고 위에 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요런 데가 이제 뭐 마르면서 죽는다라고 하면 뿌리에서 지금 뭔가를 빨아 올리진 못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이동을 하는 게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이미 작년에 묘목을 키우면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건 뭐 뒤에 한번 더 설명을 해봐 드리고요. 일단 정상적인 거부터 먼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게 제일 어린 부분이고요. 요게 제일 어린애, 그 다음 어린애예요. 일단은 크게 한번 보세요. 털의 밀도나 크기가 좀 다르죠. 얘는 털이 뽀송뽀송뽀송뽀송뽀송하고 얘는 그나마 좀 덜 뽀송뽀송뽀송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 유제를 살포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왜 털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안에 왁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피의 큐티클 층에서. 그러면은 기름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잘 생겨. 이 위에 정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화라고 하는 끝에 있는 눈, 올바른 꽃, 정화아 혹은 정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우리가 양수분해 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름을 여기에다가 자꾸 뿌린다? 좋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경화된 거는요. 털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뽀송뽀송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나마 기름 같은 거를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기계 유제를 뭐 많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3에서 한 4.5리터 정도 이거를 500리터에 이렇게 해서 살포를 하잖아요. 뭐 많이는 6리터도 넣고 더 많이 넣으면 9리터도 넣을 수 있죠. 이거는 그러면 이파리가 아예 없는 일찍 쓰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이파리가 좀 보일 때 쓰면 되는 거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가리켰잖아요. 그랬는데 M9은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랬을 때에 이 나무의 자람새나 이런 게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오래 끌고 가면서 돈을 제대로 벌고 싶다라고 하면 M9은 기계유제 쓰는 거를 앞으로는 아예 권해드리지는 않을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M9을 키우면서 M9이니 나는 9년까지만 키우겠다. 심어서 한 1, 2년 쉬고 3년 차부터 한 7년 차까지 3, 4다이로 좋은 거 막 빼먹고 그 중간에 뭐 불안병으로 죽고 뭐 이래서 밭이 뭐 망가지고 그러면 한두 해 더 하면서 내년도에 묘목값이나 벌고 개원 비용이나 벌고 하겠다. 그래서 좋은 품종을 심어가지고 한 5년 정도만 알차게 따먹고 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계유제 같은 거를 써가지고 꽃눈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자람새도 억제시키고 밀식을 했을 때의 최대한의 장점을 누리고 가능하죠. 근데 M9을 가지고 내가 뭐 한 15년, 20년 키우겠다라고 하면 쉬운 방법 아닙니다. 기계유제를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목을 심었을 때에 왜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면은요. 지금 이게 대목입니다. 이게 어떤 농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두 줄로 심어가지고 과수원 한쪽 편에다가 뭐 하고 있어요. 대목이에요, 대목. 자, 이거를 우리가 M9 대목이라고 해보죠. M9 대목이에요. 그러면 대목을 이렇게 심으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뭔 방법이 있을까요? 잘라서 지금
저온 창고에 있는 접수를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붙여서 비닐로 감아가지고 한 해를 키우면 묘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회초리면 회초리고 이렇게 가지가 좀 나고 그러면 특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가 뭐 한 2만 원이다 라고 하면 시중에서 나는 2만 원을 번 건데 그러려면은 이러한 대목을 사와야 되잖아요. 대목의 가격은 뭐 한 2천 원에서 5천 원 사이가 갈 거란 말이에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접수는 뭐 좋았어. 하나에 뭐 이렇게 하죠. 자, 대목 3,500원, 접수 500원 한 개당. 물론 접수를 그렇게까지 비용을 주면서 하는 경우 잘 없죠. 누구네 아는 데 가가지고 끊어오거나 얻어오니까 하니까. 그럼 뭐 4천 원이 들었다라고 하죠. 4천 원을 가지고 아이 묘목이 내가 2만 원짜리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잖아. 14,000원짜리가 생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4,000원짜리가 생산이 됐다라고 하면 들어간 게 4천 원이니까 그래도 한 주당 만 원은 번 거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묘목을 키우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농가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잘라서 접을 붙여서 묘목을 키우지 농가가 대목을 생산하지는 않거든요. 대목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눕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왜 우리가 지금 묘목을 심었을 때 견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고사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하느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런 M9을 가져와서 심었잖아요. 그 여기다가 뭘 잘라가지고 접을 붙여서 1년을 또 키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갖고 온 이 대목은 얼만큼 자란 걸까요? 그렇죠. 1년을 자란 거예요. 1년을 자라 있는 애를 가을에 굴치를 했다가 지금 봄에 심은 거예요. 그럼 얘는 올해가 몇 년 차예요? 2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년 차예요. 올해 2년 차인데 여기를 잘라서 접을 붙여서 키워서 묘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내년도에 몇 년 차가 되나요? 그죠? 3년 차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여기에다가 대목을 양성을 하거나 묘목을 양성을 할 때 과수원 근처에서 약을 주기적으로 치지 않으면 거의 3년 동안 이 대목이 농약에 거의 노출이 안 된 뽀송뽀송한 어린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뿌리를 그냥 툭툭 털고 봄밭으로 이식을 해서 그 추위에 빡 꽂아 놓고 갑자기 지상 부위가 따뜻해져 가지고 이게 막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래서 녹여가지고 움직이고 이러는데 아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하면 오그락땡땡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24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활착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활착은커녕 지금 너무 기온이 높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중간에가 아예 견문이 썩은 병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죽은 거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필름이 끊긴 상태로 겨울에 길바닥에 지금 넘어져 있어서 그러고서는 지나가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순찰차가 발견을 하거나 뭐 동네 사람들이 어디 잔치 갔다 돌아오다가 발견을 해서 하면은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은 묘목을 생산하는 거의 첫 번째는 과수원 근처에다가 이거를 마련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잘하셨어요. 요 과수원에 관수시설 있는 거랑 따가지고 여기에다가 관수시설도 다 넣고 해가지고 지금 잘 해놓으셨거든요. 아마 접붙여서 묘목을 생산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중간중간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좋은 묘목 좋았어. 좋은 대목 뭐 어떤 게 좋은지 뭐 괜찮아. 어째 좋아. 어쨌든 간에 농사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방제력? 좋아. 뭐 누구 거를 쓰든지 어떤 수형? 아니 뭐 됐어. 뭐 뭐를 하든지 간에 좋은 사과를 따야 되는 거예요. 약을 뭐 몇 번을 더 치든 뭐
내성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의 방법이 모아서 결국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돈 버는 사과를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색깔이 좋은 거, 품종도 잘 선택을 하고 비료 주는 거, 꽃눈 만드는 거, 착과 잘 시키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유인 잘 하고 때로는 뭐 박피도 하고 당근도 하고 뭐 모든 방법을 써서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최근의 가격으로 보면 요 정도 되는 거, 요게 이제 요 보통으로 급이 나뉜 거는 뭐라고 그럴까? 그다지 썩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색깔과 이 정도 사가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7만 5천 원 정도 나온 거거든요. 뭐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근데 또 이게 만족을 못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토지의 비용과 인건비, 자재의 비용, 유통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서 예, 사과의 값이 지금처럼 유지가 돼줘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지.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농사 못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 문제는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가격인데 비슷한 크기고요. 자, 한번 봐요. 이 전체적으로 상자 안에 이 크기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봐요. 이 상자 안에 이러한 크기의 모습, 색깔에 따라서 얘는 물론 특 5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뭐 공판장이 다르기는 한데 마주하고 있으니 노란 사과가 유망하겠느냐. 그래서 겉이 좀 노랗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나노 골드도 그렇고 나가노 신구도 그렇고 골든본도 이제 그럴 테고, 뭐, 문루주도 많이 심으시면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이런 사과에 대한 기대치라는 것과 이게 혹시 과잉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한 10년 정도를 놓고 확언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요새 새로 나온다는 품종들을 선생님들이 아무리 많이 심어봐야 홍로 같은 거 따라가는 거는 택도 없고 감홍 정도 따라갈 수 있으려나 싶을 정도입니다. 늘 뭐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나라 사과가 100이다라고 보면 크게 나눠서 그 중에 70이 후지예요. 뭐 착색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후지예요. 그럼 홍로가 한 13 정도 됩니다. 홍로가. 그럼 벌써 83 썼어요. 그럼 17 남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3 정도, 3 정도, 2, 뭐 이런 식으로. 이 3이 뭐냐? 여기 아오리 조금 있고 여기에 이제 감홍 이런 거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벌써 6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89에 11% 정도 남은 거죠? 그 나머지가 이제 뭐 루비에스니 알프스 오토메 썸머킹 엠부 이런 건 뭐 통계로 잡기도 힘들고요. 신홍이니 뭐 이런 거. 그런 신홍이니 이런 걸 넣으면 홍로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네. 신홍이나 홍드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넣으면 초홍이나 진홍 뭐 이런 것들 넣고 이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밑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1억을 선생님들이 3%짜리에 적금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 300만 원을 이자로 주잖아요. 300만 원이에요. 제 지금 하는 말에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들은 1억이 없는 거예요. 1억을 3%짜리에 넣어본 적이 없는 거야. 3%에 넣으면 뭐 15.4%인가를 또 떼요, 세금을. 그러니까는 한 45만 원 정도를 떼고 255만 원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 원을 넣으면은 3%의 이자는 얼마일까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 왜? 아니, 만 원이 이자가 1년에 붙어야 이게 뭐를 계산해 볼까요? 정말 만 원 가지고? 만 원에 일단, 아니, 그래, 뭐, 좋았어. 한 255원쯤 되는 것 같아요. 255원을 벌어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만 원인데 이자를 이거는 사회초년생이고 농어민이니까 세금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가상금리 1% 얹어가지고 4% 드리고요.
비과세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400원 되는 거예요. 400원. 255원이었다가 400원이 되면 자 얼마가 생겼습니까? 145원이 늘었어. 엄청나지? 엄청난 거 아니에요? 145원이 엄청나냐? 라는 거죠. 뭘 얘기하냐고요? 이미 비율이 많지 않은 거는 2배, 3배, 4배, 5배로 늘어봐야 별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홍로만큼 늘어나야 문제가, 아니 이게 뭐 성수기에 출하가 힘드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소비자에게 이 사과를 어떻게 알려야 될까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시판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판촉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신품종을 심는 거를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연세가 80쯤 되셨어도 신품종 딱 심어가지고 한 85세쯤 됐을 때 과수원에 2다이, 3다이 쫙 나오는 멋진 과수원을,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내가 스피노자다 이러면서 어? 내일 뭐가 뭐 탄핵이 되고 뭐가 관세가 많이 나오고 뭐 이래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랬더니 그 결실이 5년 뒤 이렇게 되었다. 산불이 나서 뭐 남들이 다 낭망할 때 나는 과수원을 지켰다. 신품종을 심었다. 신품종이 무조건 좋은 거냐?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95%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새로 나온 차가 무조건 좋으냐 옛날 차보다. 전자장비가 많아지고 뭐 그래서 고장나면 수리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굉장히 많이 옛날 거보다 안전해지고 좋아졌죠. 사실이에요. 자, 몇 장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부럽죠. 우리나라에서도 시연은 해요. 한번 보시죠. 저 파리채 세차기 같은 걸로 돌려가지고 저 꽃눈들을 사정없이 꽃을 그냥 이파리든 꽃이든 간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띄워버리자 라는 거죠. 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날리는 게. 뭐 벚꽃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람이 확 하고 불어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생각에 야 저래가지고 괜찮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어디쯤부터 볼까? 처음부터 볼까? 이게 슬로우로 찍은 거고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어디에 올라오는 건데요. 한국에도 저 똑같은 게 시험하는 곳에서 들어와서 해봅니다. 해봐. 이제 이거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뭐냐? 이제 수형 자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형이 단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계화가 된다라는 거는요. 물론 기계가 사람처럼 요새는 인공지능이다 이래가지고 거대 언어 모델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서 정말 인간이 하는 역할들을 대부분 잘해주기는 하는데요. 이 기계화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규격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냥 어떤 방추형 가지고는 좀 힘들고 그나마 세장 방추형을 하든지 그나마 이제 어떠한 평면식을 쓰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기계가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저거 뭐 그리고 이런 거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수형이 단촐해지는 거 외에 사과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대부분 사과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어떤 게 있느냐? 대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적합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착과량은 돌아가는 회전 속도로 우리가 약간 조절은 가능한데 위치를 하는 거는 물론 이게 이게 한번 또 영상을 보세요. 위치도 물론 조절은 가능해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런 과수원을 보면 이거를 기계로 만약에 적화를 한다라고 보면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세차 기기 같은 거를 할 때 중간중간을 뽑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끔. 지금 이거는 한 구덩이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주리를 틀듯 째가지고 한쪽에 짠 거를 팔매트 형식으로 펼쳐서 하고 있는, 이게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요. V 트렐리스라고 해도 되고 뭐 하이텍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미국에서 주로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놀라운 점은 바닥에 반사하는 패브릭이라는 천을 깔은 거예요. 얘들도 착색에 신경을 쓰고 있고, 요 부분에서의 단점인 광이 들어오는 공간이 좁잖아요. 요 좁은 거를 최대한 그래도 활용을 해서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다양한 방식을 써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농민은 뭐 한 구덩이 두 개를 심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품질 좋은 사과를 안정적으로 매년 생산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한번 맞춰보자고요. 이런 게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어메이징하게 놀랍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그럼 이걸 우리나라 갖고 오면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딱 그거예요. 우린 장마가 있어. 여름에 자,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0일이라는 기간 동안 60에서 7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요? 이 비가 60, 70일이 골고루 오는 게 아니고 6월, 7월, 8월, 9월이 있으면 7, 8월에 집중해서 많이 내리잖아요? 뭔 일이 생기느냐? 나무가 이렇게 얌전히 자라주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아까 후지가 70%라 그랬죠? 후지가 이렇게 얌전하던가요? 그래서 품종도 바꿔야 되고 기후를 바꿔야 되는데, 기후는 극복할 수 있잖아요. 하우스 안에서 농사 지으면 되지 뭐. 높게 지어가지고 지열 냉방을 하면서 한번 뭐 가능은 하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림의 떡 혹은 그림의 사과 재배 방식이겠죠. 왜 선진국이 하는 거를, 왜 생산성이 높은 데에서 하는 거를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우리도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냐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언제적 얘기? 하면 되는 거는 해도 될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조심하셔야 돼요. 예? 덮어놓고 그 방식을 그냥 차용을 한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자기가 지금 뭐 지원받아가지고 보조받아가지고 상환 유예 몇 년 했다가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해가지고 시설물 투자하고 묘목 사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현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농민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저러한 영상과 저러한 재배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방식인가?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저거를 안 했을까? 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두 장만 남았습니다. 이제 제초제 사용하실 때요. 이거 어떤 밴드에서, 아니, 저희 밴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밴드라는 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밴드에서 물어봐서 이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뭐 H09 더하기 H04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근사미가 지랄 맞다 그래서 지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지요 라고 그러셔서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H가 괜찮은 거였고, 바스타, G가 근삼이 안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나라가 바꿔서 H01, H02, H03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9번이 옛날에 지랄 맞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거는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게 글리포세이트 이게 근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는 어린 대목이나 어린 묘목이나 흡지가 있거나 기근속이 있거나 그러면 사용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겠거나 뭐 그러는 게 있으시면 밴드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늘상 질문을 하시고 확인받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이 꽃사과가 참 이쁘죠. 예, 수정을 잘 시키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 위에 있는 말은 누가 한 말이냐? 기댄 적 없으니 두렵지 않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제 1회차 컨설팅 한 결과 보고서 해설은 여기서 마친 거예요, 이제. 이 뒤에는 약간 주저리인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텐데,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 관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사과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그 내용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병해충 어찌 보면 상관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거는 별개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이 오늘 한 말이에요. 기댄 적 없으니 두렵지 않다.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 미국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얘기를 요새 많이 듣느냐면 관세라는 거를 해서 지금 한국이 10%를 옛날엔 25% 했다가 뭐 잠깐 뭐 90일 유예를 시킨다 그래서 그냥 10%의 관세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한테 미국이 뭐 한 100, 한 40%인가 정도의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한 120% 정도의 관세를 미국한테 매긴 거예요. 관세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과 10kg 한 상자를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할 때 1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자고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과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뭐 자동차라고 해도 되고 반도체로 해도 되고 조선이라고 하는 선박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철강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라는 걸 맺어서 항목별로 이래서 이거는 관세를 얼마를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말도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냐는 거야. 강대국한테. 중국은 지금 야 우리가 언제 너네 미국한테서 뭐 원조를 받았어 뭐를 했어 너네한테 기댄 적 없으니까 니네가 그렇게 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 누가 아쉬운가 나중에 보자 뭐 이러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과를 10kg를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보편 관세로 25%를 이제 90일 뒤에 매겨요. 그러면 이 사과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미국에 누군가가 수입을 한 거죠. 누군가 수입을 한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자가 분명 한국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미국한테 얼마를 내야 되느냐? 2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25%를. 미국의 수입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관세에 대한 수입이. 그래서 관세가 세금이잖아요. 관세금이에요. 세금. 물건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그 세금이 미국 국가로 들어오니까 나라는 입장이 지금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국민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수입업자가 10만 원에 수입해가지고 지금 한인 마트랑 이런 데에다가 사과를 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서 거래처 만들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의 세금을 더 냈어. 국가에다가. 그러면은 12만 5천 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10만 원에 계속 팔을라 그럴까요? 아니지.
12만 5천 원을 받아야 예전 수입이 유지가 되거나 뭐 한 11만 원 정도를 받으면 내가 조금 손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물건이 좀 팔리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한국에다가 관세를, 중국에다가 관세를, 일본에다가 저렇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저 필리핀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꿀이나 뭐 이런 거에 오렌지에 쌀에 거기에 있는 뭐 라텍스나 이런 거에다가 관세를 매겼어. 100%씩을 매겨버렸어. 그러면 물건이 비싸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싸게 들어오면 그 물건을 우리가 비싸게 사서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가 부자가 되느냐? 이상하죠? 그래서 이 관세라는 걸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관세를 25%를 매겼잖아요? 그러면 뭘 요구하는 거냐면 너네가 10kg에 10만 원이었잖아, 지금까지. 그럼 관세를 합치면 12만 5천 원이 되지 10만 원 받던 거를 한 8만 원이나 7만 원만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5%의 관세를 매겨도 예전 가격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너네가 좀 덜 벌어. 우리가 지금까지 적자를 보고 있으니 너네가 이제 적자를 좀 봐. 기존에 벌던 거에서 좀 덜 벌으면 안 돼? 이거를 그 전에 우리 FTA 했잖아요. 라고 하는 거를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만큼 사과를 똑같이 팔으려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무엇인가를 팔으려면 관세가 25%다라고 하면 기존 가격에서 25%를 낮춰서 7만 5천 원에 사과를 판매를 해줘야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7만 8천 원에 7만 5천 원에 25%의 관세를 붙여서 해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계산 안 했고 대충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 우리는 멀쩡히 있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상식이 통하냐?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상식이 통할 것 같으면 약속을 지켰어야지. 국가 간의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야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걸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야 너네 우리 좀 봐줄 테니까는 우리 사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안 들을 거야? 국가 입장에서는 작년에 사과를 수입을 하려고 했었고 사과가 아직껏 뭐 들어와 봐야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 블루베리나 이러면 재배하는 양이 별로 많지 않고 막 그러니까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예전에 그런 홍역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서 내성도 있고 괜찮은데 사과는 그런 게 없었는데 사과 값이 제일 비싸고 이러다 보니 어줍지 않게 관세의 불똥이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90일 뒤에는 25%로 다시 올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확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 문제가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분명히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거의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비중이 한 60% 돼요. 중국은 이만큼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한 15% 20% 되니까 미국에 이거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 봐야 뭐 이래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차도 팔아야 돼, 반도체도 팔아야 돼, 선박도 해야 돼,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에 관세를 낮춰줄 테니 우리 소고기 지금 30개월 이하만 먹고 있지 너네 야 40개월짜리도 먹어 이러거나 우리 사과 맛있거든 야 우리 콩 지금 남아 돌고 있어 중국이 수입 안 해가지고 우리 콩 좀 사가 브라질 거 사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어 우리는 우리의 자급자족 자족률 향상도 해야 되고 농가를 보호해야 됩니다. 농민도 국민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다 같이 고생합시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 대기업인데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거꾸로지. 대기업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농업 부분의 희생을 치르자. 그리고 그거는 기금을 따로 마련을 해서 대기업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욕 나올 뻔했는데 그러면 대기업들한테 돈을 걷어야 되지. 돈을 걷는데 걷어서 제대로 써야 되지. 엉뚱한 데다가 쓰고 이러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농민이 뭐 국제 정세까지 이 관세 정책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배 강의를 한다거나 뭐 복숭아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과는 정부가 수입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한 관료가 계속 남아 있고 하면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건 모를 일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이미 탄핵이 됐으니 다른 어느 당에서든 누군가가 나와서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이 어려운 경제, 관세라는 전쟁 속에서 물가 안정을 취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과값이 뭐 계속 한 개가 야 7천 원 간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떤 협상에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게 될 여지도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상황들이 이런 식으로 관세라는 게, 내 나라가 원래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의 수출 가격을 떨어뜨려서 고통을 전담시켜 버린다, 전가시켜 버린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차 컨설팅 예차라는 해설 영상은 1시간쯤에서 마쳤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는 그 부록 설명처럼 관세 관련돼 가지고 잠깐 해설을 해 드렸습니다. 자,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힘내시고.